강호순 사건계요. 흉악범으로는 전형적이지 않은 호감형 얼굴과 뛰어난 말솜씨로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영철과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강호순의 생애 1969년 충청남도 서천군의 농촌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고향 인근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습니다. 정남규, 유영철, 김혜선, 온보연 같은 연쇄살인범들과 달리 강호순은 성장 과정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폭력성 학대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이유 없이 체벌한 적은 없었으며 가정 형편도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시골에서는 먹고 살 만큼의 농지를 경작하고 살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호순의 행적 어디에서도 살인마가 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따르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그의 고향 마을 주민들도 그의 아버지가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술을 마시면 성질이 불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여성 인권이 낮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시기였기에 이런 집안이 대부분이었으며 강호순의 성장 배경도 동세대의 다른 집안과 비교해 지극히 평범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강호순의 범행 2004년경 경기도 남부 일대에서 여성들이 연이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비슷한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실종 사건이 일어나 연쇄실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중 7번째 사건은 군포에서 여대생이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강호순은 이 여대생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 체포되었고 자신의 승용차와 어머니의 차량을 불태워 의심을 키웠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얼굴을 가리며 신원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여론의 요구로 결국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마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증거를 가져오라며 강력히 항변했지만 CCTV 영상과 희생자의 DNA 검사 결과로 인해 범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강호순은 평소 호감형 외모로 결혼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6시간 동안 차에 감금되었다 살아난 40대 여성 피해자는 그가 순진한 축산업자처럼 보여 속기 쉬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변 동료에게는 여자 등치는 게 제일 쉽다는 말을 하며 결혼한 상태에서도 소개팅을 요구하며 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또한 차를 몰고 다니며 모르는 여성들을 유혹해 성공한 경우도 많았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4번째 아내와 동거 중에도 다른 내연녀를 만들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강호순은 4번째 아내와 장모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방화로 그들을 살해하고 약 4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유흥업소와 정신과를 다니며 전국을 떠돌았고 강원도에서 당시 나이 23세의 군청 직원을 강간 살해하면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 씨가 실종된 사건도 강호순의 추가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강호순의 공식적인 첫 번째 희생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윤모 씨의 오빠는 경찰이 되었고 인터뷰에서 강호순을 만나게 된다면 한마디 전하고 싶어요. 너는 죄 없는 내 동생을 죽였지만 나는 경찰이 되어 내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호순은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해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실제로는 그 개를 잡아먹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 기르던 시베리안 허스키 수십 마리를 겨울에 먹이를 주지 않아 동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철저히 위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신뢰할 정도로 좋은 사람으로 여겼으며 사위나 동생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강호순은 1세대 구형 에쿠스와 무소를 타고 희생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차 안에 개와 찍은 사진을 놓아 타는 여성들이 안심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연쇄살인범 게리 리지웨이와 유사합니다. 강호순은 주로 추운 겨울 버스가 잘 오지 않는 정류장에서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차를 태워준다고 유인한 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했습니다. 또한 손톱을 잘라 자신의 혈흔을 남기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소각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호순의 신상이 공개되자 그는 내 얼굴이 공개됐는데 자식들은 어쩌라고 라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체포 이전 그는 자식들에게 무관심했으며 아들이 2007년 가출 후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강호순의 행동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그를 소시오패스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희생자는 방화 사건을 제외하고 최소 8명으로 알려졌으나 증거로 채택된 곡괭이에서 다른 2명의 DNA가 발견되었지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범행을 철저히 숨기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곡괭이에서 발견된 다른 2명의 DNA가 추가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실종자들의 DNA를 확보하지 못해 대조에 실패했으며 그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호순의 범행일지 2006년 9월 7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출근하던 군청 여직원 23세 윤모 씨를 차로 유인해 납치한 뒤 에쿠스 차량에서 성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정선군 야산에 안매장함. 2006년 12월 14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45세 배모 씨를 2차를 나가자는 제안으로 차에 태워 화성시 비봉면 자알리 도로상에서 목 졸라 살해한 후 비봉IC 옆 야산에 안매장함. 2006년 12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36세 박모 씨를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야산에 안매장함. 2007년 1월 3일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원 50세 박모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하고 성폭행 후 살해하여 화성시 비봉면 사마리 야산에 안매장함. 2007년 1월 6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노래방 도우미 39세 김모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하고 성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하고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공터에 안매장함. 2007년 1월 7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정류장에서 여대생 20세 연모 씨를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하고 살해한 뒤 금곡동 인근 하천변에 안매장함. 2008년 11월 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정류장에서 주부 48세 김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의 손가락을 자른 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인근 야산에 안매장함. 2008년 12월 19일 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앞에서 여대생 21세 안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의 손가락을 자른 뒤 화성시 매송면 원리 논두렁에 안매장함. 강호순 재판. 강호순은 구속영장 발부 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09년 4월 9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이후 4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강호순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변호인과 상의 없이 직접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구속된 피고인이 직접 항소장을 작성하는 일이 흔한 일이라 특별한 사례로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강호순은 자신에게 선고된 사형이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최후 진술을 마쳤고 이에 따라 상고를 포기하면서 2009년 7월 31일에는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는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사형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순 유영철과의 차이점. 강호순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자리 잡은 유영철이나 그와 경쟁의식을 가졌던 정남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충동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지만 연쇄살인범에게 흔히 나타나는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이나 사회적 소외 같은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어린 시절의 충격적 경험이라는 기존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위는 강호순이 유영철처럼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려는 심리를 보이지 않고 자신을 과대포장하려는 성향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호순이 이전의 연쇄살인범들보다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냉정하다는 점에서 외국 연쇄살인범의 특성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 연구원은 강호순이 유영철이나 정남규와는 명확히 다른 점이 있다고 전제하며 앞선 연쇄살인범들은 사회적 소외와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반면 강호순은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알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강호순을 새로운 유형의 연쇄살인범으로 평가하며 선진국형 살인자로 진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호감형 외모 속의 악마. 강호순이 참석했던 독신자 모임의 주선자 김모 씨는 강호순이 깔끔한 외모 덕분에 모임에서 여성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양복을 입고 처음 모임에 나타난 강호순이 준수한 외모와 고급 승용차 덕분에 돈도 많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한 프로그램에서 그의 이웃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강호순은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외모에 대한 칭찬을 꾸준히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된 후 대부분의 언론은 그의 외모를 미남형으로 묘사했습니다. 강호순을 검색하면 그의 외모와 관련된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의 외모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와는 별개로 그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시 강호순을 담당했던 한춘식 경위는 강호순이 평소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보였고 성적 능력을 자랑하는 말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들조차도 의심할 정도로 선한 이미지를 가진 강호순은 그 이미지를 악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반사회적 분노나 적대감을 드러냈던 유영철이나 정남규와 달리 철저하게 범행에만 집중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호순이 검거된 후 여러 신문사들은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그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강호순은 취재 카메라에 노출될 때 극도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결국 전국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호순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강호순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를 소시오패스로 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강호순이 사이코패스적 성향도 있지만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시오패스 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강호순이 자주 언급되며 그가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강호순의 변호인도 그가 사이코패스라는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이코패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검찰의 심리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강호순이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분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호순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27점에서 28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조두수는 29점, 이은혜와 서진화는 31점, 김일곤은 33점, 강윤성은 30점 이상, 김상우는 유영철보다 낮지만 비슷한 점수를 받았으며 유영철은 3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남규도 유영철과 비슷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영철과 정남규는 물론 다른 흉악범들에 비해 강호순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호순의 검사 결과는 주관적이며 이후에 검사가 미국판에서 한국판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들의 점수를 동일하게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호순도 최근 최고점을 기록한 강윤성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계기 2000년대 들어 인권보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검거된 유영철과 2006년 검거된 정남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쌓여갔고 2009년 강호순의 검거로 인해 이런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는 그도 영혼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신문 일면에 자체 입수한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자체 입수한 강호순의 사진을 보도했지만 증명사진이라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SBS 8시 뉴스는 조선일보가 입수한 사진을, KBS 9시 뉴스는 중앙일보의 증명사진을 보도하면서 강호순의 얼굴이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09년 2월 1일 현장 검증에서 강호순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고 이는 2000년대 들어 경찰에 의해 얼굴이 공개된 최초의 연쇄살인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진보 성향의 언론인 한겨레 등은 여전히 얼굴 사진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난 조선과 중앙이 더 무섭다 기사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언론들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며 피해자 신상 공개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호순의 근황 2014년 4월에 강호순의 근황이 공개되었는데 그는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조각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실력은 취미로 하기엔 아까울 정도로 뛰어나서 서울구치소 교도관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구속 초기 변희재의 옆방에 수감된 강호순에게 교도관이 변희재의 적응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일화로 보아 강호순이 모범수로 대우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지만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수는 출소할 수 없어 강호순은 평생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10월 27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1188회에서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영철, 정두영, 강호순을 면회하려 했지만 정두영은 거절했고
유영철과 강호순은 수락했으나 강호순과의 면회는 특별한 대화 없이 중단되어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고나무가 협업해 출간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준비 과정에서 고나무가 강호순을 인터뷰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021년 8월 강호순이 MBC에 보낸 편지에서 교도관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 징벌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으며 옆방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같은 처지라고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강호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으며 강호순이 조사 수용된 것은 다른 사유 때문이지 억울한 누명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징벌은 징벌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징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호순의 정보공개 청구는 법률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었고 교도관의 협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강호순은 교도관이 전화를 못쓰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구치소는 강호순이 정보공개 청구 이후 7차례 전화를 썼다고 반박했으며 2021년 5월 소장 면담을 신청해 소장 대리와 면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강호순의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고 소장 대리와 면담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협박과 누명에 대한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강호순은 유영철, 정성현, 정두영 같은 타 흉악범들과 달리 오랫동안 매체의 근황이 알려지지 않고 조용한 구치소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한 범죄 심리학자는 강호순이 주목받고 싶어서 편지를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사에까지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론에 자주 노출된 지 10년이 넘었고 젊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을 편지에 등장시킨 이유도 주목받기 위해서였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은 최근 인물이기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더 오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호순 사건의 여담. 고등학교 시절 강호순은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으며 졸업 후 태권도 특기로 군 하사관으로 입대했습니다. 강호순은 공부보다는 운동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적은 40명 중 6등으로 상위권이었고 IQ는 90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에서는 104점을 기록해 평균적인 지능 수준에 속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여자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교적이었으나 낯선 사람과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내성적인 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교직원들은 그가 학창시절에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지냈다고 증언했지만 몇몇은 도벽 성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호순은 군포 여대생 사건을 자백하면서 다른 범죄에 대해 자백하면 살인마가 되는 것 아니냐며 어디든 뛰어내려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춘식 경위가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으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을 위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관계자는 강호순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강호순을 안다면 강호순에게 팬카페가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카페는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많은 누리꾼들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방송에서는 강호순의 외모로 인해 팬카페가 설립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그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카페였습니다. 흉악범죄자들은 자백 이후 추가 질문이나 여죄에 대해 추가 범행을 먼저 밝히거나 더 부풀려서 말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강호순은 자백 후에도 차분했으며 말수도 별로 없었고 형사들의 궁금해하는 질문에 우회적으로 대답하며 자신의 특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호순의 특징에 대한 추측만 난무할 뿐 강호순이 직접 밝힌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프로파일러는 강호순을 다시 면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담당 형사 한춘식 경위는 강호순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면회했을 때 완전히 가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키가 190cm 교도관에게 끌려오면서 피식피식 웃고 담당 형사의 질문에 성의 없게 대답했으며 뉘우침 없이 자신의 행동을 당당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김복준 형사는 강호순이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 등 다른 사건들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호순은 매우 느글느글한 인물로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추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호순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동명이인들이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